때는 조선 중기, 한양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낡은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명망 높았던 양반 가문이었으나 이제는 세월의 무게에 덧없이 쓰러져가는 곳이었지요. 그 집의 젊은 선비, 김민주는 2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풍파에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방은 사방이 책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책장 위에는 가난의 먼지만이 소복이 쌓여 있었죠. 이번 과거 시험에서는 반드시 급제하고야 말겠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민주는 몇 년째 밤낮으로 글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관우는 그를 비껴갔고 이번에도 낙방에 쓴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벌써 3번째 실패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의 아버지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아버지의 어깨는 이제 세월의 무게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어떻겠느냐. 우리 집안 형편에 더는 버티기 힘들구나. 아버지, 그래도 제게는 글 공부밖에 길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글 공부만으로는 굶주림을 면할 수 없다.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다. 아버지의 말이 비수처럼 민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깊은 고민에 빠진 그는 마침내 뼈아픈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두자. 이 쓸모없는 글 공부는 집어치우고 다른 길을 찾아보자.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집안의 모든 종이를 긁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밤새워 쓴 글, 닳도록 베껴 쓴 시구들, 아버지가 평생 모아온 귀한 서책들까지. 그 중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누렇게 바랜 오래된 종이 한 장도 섞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 모든 것을 커다란 보자기에 담아 한양 장터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장터는 온갖 물건을 파는 상인들과 구경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민주는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종이 팝니다. 좋은 글이 적힌 귀한 종이 팝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쯧쯧, 먹고 살기도 바쁜데 종이 쪼가리가 무슨 소용이라고. 멀쩡하게 생긴 양반이 딱하게 됐구먼. 지나가는 사람들의 비웃음에 민준의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는 꾹 참고 계속 외쳤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종이는 단 한 장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절망감에 주저앉아 있을 바로 그때 정갈한 치마저고리를 입은 젊은 여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20살 남짓, 달처럼 맑은 얼굴이었지만 옷차림으로 보아 양반댁 여종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춘이었습니다. 나으리. 이 종이들을 좀 구경해도 되겠습니까? 구경은 뭐하러? 사지도 않을 거면서. 민주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지만 소춘은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사고 싶어서 그럽니다. 소춘은 보자기를 풀어 종이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녀의 눈길이 유독 오래된 종이 한 장에서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누런 종이었습니다. 나으리,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이 종이 한 장만 제게 파시면 안 되겠습니까? 민주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가장 낡고 볼품없는 종이를 보물처럼 여기다니. 혼잣말로, 역시 천한 것들은 보는 눈도 없구나. 소춘은 개의치 않고 품에서 몇 푼 안 되는 동전을 꺼냈습니다. 가진 것이 이것뿐이지만 꼭 이 종이가 필요합니다. 푼돈이었지만 민준에게는 그것마저 감지덕지였습니다. 좋다. 가져가거라. 어차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글이니까. 소춘은 낡은 종이를 마치 귀한 보물처럼 소중히 품에 안고는 깊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다시 장터에 나온 소춘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어제 산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누런 종이 위에는 꽃과 달을 노래한 시 한 수가 아름다운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혼잣말로 이상하다. 겉보기엔 평범한 시 같지만 어딘가 다른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아. 이 꽃 이름들이.
소춘이 시구에 담긴 깊은 뜻을 헤아리려 애쓰고 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나가던 한 의원이 소춘이 들고 있는 종이를 힐끗 보더니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잠깐, 아가씨. 잠깐만. 그 종이 좀 다시 보여주시겠소? 50살쯤 되어 보이는 허 의원은 몹시 흥분한 모습으로 소춘 앞에 섰습니다. 네. 아, 이 종이 말씀이신가요? 소춘이 종이를 보여주자 의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럴 수가. 세상에, 정말 그 글이 맞았구나. 의원은 무릎을 꿇고 앉아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손뼉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렇고 말고. 이 시에 나오는 꽃 이름들이 모두 약재를 가리키는 암호였다니. 약재.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달빛 아래 피는 하얀 꽃은 백합을 뜻하고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붉은 잎은 홍화를 말하는 것이오. 허 의원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스승님께 배웠으나 잊어버렸던 그 처방이 바로 이것이었어. 하늘이 도우셨구나. 아가씨, 부디 나와 함께 가주시겠소.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오. 소춘은 자신이 산종이 한 장으로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에 망설임 없이 의원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장터에서 제일 가는 상인의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창백한 얼굴의 노인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누워 있었습니다. 의원님, 제발 아버님을 살려주십시오. 사흘째 깨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허 의원은 노인의 맥을 짚어보고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시 그 병이 맞았군. 아가씨, 그 종이를 다시 보여주시오. 소춘의 도움으로 시에 숨겨진 약재들을 모두 알아낸 의원은 즉시 약을 다렸습니다. 약을 먹인 지 1시즌쯤 지나자 죽은 듯 누워있던 노인이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아버님, 정신이 드십니까?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고마워할 분은 따로 있소이다. 이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나도 처방을 떠올리지 못했을 것이오. 진짜 은인은 바로 이 아가씨요. 상인은 소춘 앞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하찮은 종이 쪼가리가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천금의 가치를 지니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한양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천한 여종이 종이 한 장으로 죽어가던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귀한 것을 헐값에 팔아버린 몰락한 양반 도령의 이야기도 함께 말입니다. 소춘이 몸담고 있는 대감댁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평소 소춘을 조용하고 성실한 아이로만 여겼던 대감은 그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소춘아, 내게 숨기는 이야기가 있는 듯하구나. 너는 처음부터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어찌하여 스스로 여종의 길을 택했는지 말해주겠느냐? 대감의 따뜻한 목소리에 소춘은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아픈 과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희 아버지는 글 공부에만 집착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과거에 낙방하시자 술에 취해 저를 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견디다 못해 집을 떠나셨고 굶주림과 폭력 속에서 살다가는 정말 죽겠다 싶어 이곳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소춘의 사연에 대감의 마음은 깊이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말없이 겪었을 고통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한편 온 동네의 웃음거리가 된 민주는 며칠 밤낮을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종이, 자신이 무시했던 여종이 자신보다 훨씬 깊은 지혜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대감의 회갑을 축하하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한양에 내로라 하는 학자, 관료, 상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한양에서 가장 이름난 학자 한 분이 소문이 그 종이를 한번 보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대감마님, 소문으로만 듣던 그 신기한 종이를 한번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소춘이 조심스럽게 종이를 내밀자 학자는 그것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해가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럴 수가. 이 필체는 이 글은 조선 초기에 요절한 천재 시인 매주권 선생의 잃어버린 유작이 틀림없소. 잔치 자리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 시는 단순한 시가 아니라 의학과 문학이 결합된 위대한 예술 작품이요. 천금을 주고도 구하기 어려운 보물 중의 보물이란 말이요. 학자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특히 민주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푼돈에 팔아버린 것이 가문의 유산이자 나라의 보물이었다니. 그때 자리에 있던 다른 양반들이 못마땅한 듯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하지만 어찌 천한 여종이 이토록 깊은 글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오. 맞습니다. 종년에게 글을 가르치면 기어오르기 마련이요. 신분의 질서가 흔들리면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양반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대감이 단호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만들 하시오. 이 종이의 가치를 알아본 이는 글만 읽은 도령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본 이 아이였소. 어찌 배움에 높고 낮음을 두겠습니까? 바로 그때 소춘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신분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민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감댁은 대감의 형님인 참판대감을 비롯한 집안 어른들의 분노에 찬 방문으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이란 말이냐? 당장 그 계집을 내치지 않고 무얼 하는 게야? 바로 그때 밤새 고민하던 민준이 대감댁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글을 배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를 보는 눈은 갖지 못했습니다. 종이의 진짜 가치를 알려준 것은 글이 아니라 사람을 귀히 여기는 소춘낭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대감은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선언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자유를 누려야 할 때다. 소춘은 더 이상 여종이 아니다. 자유의 몸으로 살 자격이 충분하다. 대감은 직접 관하로 가 소춘의 해방 문서를 받아왔습니다. 3년간의 종살이 끝에 자유를 얻은 소춘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흐느끼며 대감마님,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후 민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헛된 명예가 아닌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진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소춘과 민주는 서로의 스승이자 벗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소춘에게 깊은 학문을, 소춘은 민준에게 세상을 보는 지혜로운 눈을 알려주었습니다. 몇 년 후, 민주는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는 관리가 되어 가장 먼저 한양 한복판에 신분의 귀천 없이 누구나 그를 배울 수 있는 배움터를 세웠습니다. 배움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소춘낭자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소춘은 그 배움터의 첫 번째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글자만이 아니라 배운 것을 어떻게 사람을 위해 써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글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 진짜 배움입니다. 세월이 흘러 그 배움터에서 공부한 많은 이들이 나라 곳곳에서 의원, 관리, 상인이 되어 백성들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어느 해 진력, 민준과 소춘은 배움터 마당에 앉아 제자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장터에서 만났을 땐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찮게 여겼던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꿔놓았네요. 그때 한 어린 제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정말 종이 한 장으로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가요? 그렇단다. 하지만 중요한 건 종이가 아니었어. 그 종이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과 마음이었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진짜 보물을 놓치게 된단다. 늘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렴. 한 장의 종이를 천금으로 만든 것은 글자 자체가 아니라 그 본질을 꿰뚫어 본 지혜로운 눈과 사람을 귀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편견 없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배움을 나누려는 마음에 있음을